한중 관계의 완전한 복원의 원년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예전에 한중 관계 복원을 해서 어디로 간다는 건지가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그때도 북한은 있었고요. 한미동맹이 그대로 있었는데 어느 거를 상정하고 복원 얘기를 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는 훨씬 유화적인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매우 긍정적인 겁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또 중국이 필요하고 또 북한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 차원에서 필요하고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자꾸 모르는 척하거나 떠밀면 한미 동맹이 더 강화될 뿐더러 한미일 삼각 협력도 더 강화되잖아요. 한미일 삼각관계에서 제일 약한 데가 한국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한국을 좀 땡겨오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한중 외교 관계가 냉랭한데요. 2026년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서 가장 먼저 해결할 사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작년 에이펙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과 11월 1일에 경주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국빈 초청을 받아서 1월 5일에 베이징에서 또 회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 간에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만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만큼 상호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됐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특히 사드 사태 이후에 한중 관계가 굉장히 냉랭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전략 가치가 중국한테도 더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그 회담을 하고 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한국 측 입장에서는 한중 관계의 완전한 복원의 원년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예전에 한중 관계 복원을 해서 어디로 간다는 건지가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그때도 북한은 있었고요. 한미동맹이 그대로 있었는데 어느 거를 상정하고 복원 얘기를 했나. 이제 이거가 약간 궁금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는 훨씬 유화적인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매우 긍정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양자 관계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시진핑은 뭘 강조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한중 관계가요. 이제 여러 가지 뭐 많이 들어보셨지만 전략적 동반자 관계, 무슨 설린 우호 관계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중국은요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5개 단계 관계가 있거든요. 제일 높은 게 혈맹이에요. 그 다음에 전통 우호 관계 이건데 요 2개에 속하는 국가는 캄보디아하고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단계가 뭐냐 하면 동반자 관계인데 동반자 관계는 2개로 나눠요. 하나는 전략적 동반자고 하나는 일반적 동반자인데 우리는 2008년에 이명박 호진타오 이 양국 지도자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수사적으로는 최상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 2008년에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 전략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전략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양자 관계 이외에 뭐 지역 협력 문제라든가 국제 문제라든가 뭐 마약 문제, 기후 문제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와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양자 관계 말고도 다른 얘기들도 좀 하자. 특히 일본의 다카이치가 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라고 그러니까 저거 군국주의로 가려는 거 아니냐 막 요새 보니까 뭐 방위비도 올리고 미사일 기지도 만들고 그거 좀 같이 비판해 달라 이런 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전략 소통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약간은 동상이몽이다. 그런데 이제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익에 기반한 실리 외교인데 그 앞에 핵심이 뭐냐 하면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국익 기반의 국익 위주의 실리 외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걸 왜 했을까요? 이거는 사실 중국한테 주는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그 안보적 차원에서 우리는 북핵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
북한 핵 문제가 제대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한중 관계가 더 가까워지려면 그 핵심 문제인 북핵 문제가 방향을 좀 잡아야 된다라는 우회적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달라진 건 없지만 어쨌든 양국 정상이 우리는 경제적으로 또 중국이 필요하고 또 북한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 차원에서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자꾸 모르는 척하거나 떠밀면 한미 동맹이 더 강화될 뿐더러 한미일 삼각 협력도 더 강화되잖아요. 그럼 그런 구도를 안 만들기 위해서는 한미일 삼각관계에서 제일 약한 데가 한국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일 동맹, 한미 동맹. 근데 한일은 동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양쪽에 다 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좀 땡겨오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어떤 대립구도로 가는 것이 중국한테 유리하지 않다라는 걸 중국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한국을 약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적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사이에 사실은 이제 한중 관계가 과거보다는 특히 지난 정부 때보다는 훨씬 더 숨통을 트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달라진 건 별로 없다. 북핵도 여전히 있고 얘기해야 되고 한미동맹 관계도 여전히 있고 이것도 서로 설득하고 얘기해야 되고 중국은 그런 데다가 뭐 이제 핵잠수함 건조 이런 것까지 지금 한국이 하게 되면 그건 또 이제 자신들의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누려왔던 군사적 우위가 약간 상쇄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북한도 5,000톤급 구축함을 2개나 진수시켰어요. 그게 하나는 서해에 있고 하나는 동해에 있는데 서해는 바다를 한국, 북한, 중국 셋이 같이 쓰잖아요. 네. 그럼 여기 군사력 올라가는 게 중국한테도 뭐 도움될 건 별로 없잖아요. 네. 물론 이제 한미를 견제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5,000톤급 구축함이면 핵미사일 탑재가 가능해요. 바다로 쭉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꼭 중국을 겨냥하지 않더라도 동아시아의 특히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트리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정적으로 좀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이 한중 관계가 계속 대화를 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도 교류를 하자. 그게 아마 이제 복원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쓴 것 같아요. 어려울 때도 우리가 하지 않았느냐. 과거에도 그렇고. 원래 그 병란도라는 예성강 하구의 조그만 항구가 이 송대, 고려, 뭐 거란 이렇게 있을 때도 이 전쟁하거나 사회 그 이 상황이 안 좋을 때도 병란도를 통해서 소위 교역을 했다. 그 정신을 회복하자 아마 그런 뜻으로 그렇다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진전된 모양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근데 북중러 밀착이 굉장히 굳건해 보이잖아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이 살짝 불편한가요? 많이 불편하죠. 많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한반도 특히 북한에 대해서 최대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예요. 근데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도와주려면 좀 세게 도와줘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하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포탄도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이제 팔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사람도 좀 지원해줘 그러니까 파병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입김이 북한에 대한 입김이 커지겠죠. 게다가 이제 작년에는 급기야 그 과거의 군사 조약 같은 이거를 복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혹시 일어나면 러시아 군대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군 북한과 중조 우호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일방이 공격을 받으면 지원하게 돼 있는 게 원래 이 동맹 조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중국은 겉으로는 우리는 어느 국가와도 동맹을 맺지 않는다라는 비동맹 원칙이 있지만 그런 그 개연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전에는 내가 한반도 북
북한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러시아까지 들어오고 저울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불편하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거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도 이제 속된 말로 폼을 좀 잡았었는데 그게 안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이게 그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작년 9월 3일 전승절 때 푸틴과 김정은을 같이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북중러 구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는 왕따 국가잖아요. 네. 중국은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서 셋이서 으쌰으쌰 하면 모양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자 관계로는 안 갈 거고 물론 이제 미국을 앞에 두고 이제 연대를 하거나 이런 건 있지만 양자 관계로도 충분히 중국의 우위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1대1로 해도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데 뭐하러 세 나라 구도를 만들어서 이제 대장하면서 뭐 한미일 구도랑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확고한 북중러 구도 그리고 지금 북한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근데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주는 거는 사실 한계가 좀 있죠.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는 역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김정은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걸 셋이 다 알고 있어요. 세 나라가. 그래서 극단적으로 뭉쳐서 미국에 대항하거나 한미일에 대항하거나 이런 구도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은 한미일 북중러 구도가 이미 형성됐다고 보는 게 맞죠. 그죠? 아무리 그래도 이제 큰 틀에서는 특히 이 북한, 중국, 러시아는 미국을 앞에 두고는 강력한 연대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이 막 이런저런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비교적 잘 버틴다 이런 분석들이 네. 많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실은 이제 중국의 그 정책을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그 제가 이제 그 양회 말씀드리면서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산력을 가지고 성장 동력을 바꿔보겠다. 이게 이제 중국의 성장 동력 전환 방식이고 지금 그거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 기술이라든가 특정하게 중국이 주요 산업으로 뭐 7대 산업 이런 거 있습니다. 이 인더스트리 뭐 다 있죠. 뭐 독일은 4.0, 일본은 3.0, 우리도 다 있어요. 이런 소위 미래 전략 핵심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이 중국은 국가 주도 사업이잖아요. 국가 주도로 투자를 하니까 일단은 저 기업은 망하면 저거는 직접적으로 당과 중국 정부에 영향을 끼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경제라는 게 심리잖아요. 저런 기업은 뒤에서 국가가 받쳐주니까 망하기 쉽지 않아.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일부 업종에서는 미국을 능가하는 또는 이 뭐 능가하지 않더라도 버금가는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주들이 있단 말이죠. 뭐 요번에 양회에서도 양자역학, 양자 컴퓨터 이거는 세계 최강으로 지금 이 인정받고 있거든요. 이런 거 더 발전시킬 거고 AI 발전시킬 거고 뭐 6G도 우리가 선도할 거고 막 이런 거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미래 먹거리로서 중국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할 거라서 그런 부분은 아마도 크게 동요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여전히 외자도 그런 쪽에 투입이 되는 거죠. 옛날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정부가 신경 쓰는 기업 거 사라. 네. 1등 기업 사면은 괜찮다. 네. 그런 게 이제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그 중국은 잘 적용되는 국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 투자자분들도 그래서 중국 관련된 주식에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뭘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그 사실은 이제 뭐 저도 주식은 잘 모릅니다만은
이게 워낙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 이제 미국 이란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생 변수가 너무 많아요. 뭐 정부 정책 변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중국은 과학 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학 기술이 미래 중국의 성장 동력이 돼야 되고 이거를 계속 끌고 가지 않으면 중국에 설 자리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래 뭐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뭐 7대 그 주요 신흥 지주 산업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이미 배터리, 전기 배터리, 그다음에 태양광, 전기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들이 주요 그 성장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업이 중국의 의도대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중국 정부는 방향을 그렇게 잡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주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전히 뜨거운 역할을 할 거다. 물론 이제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몰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국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고 일부는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 조사를 좀 더 차근하게 해보신다면 아마 방향성은 투자 방향성은 좀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 제가 조금 봤는데 막 반도체, 막 바이오, 로봇 같은 걸 중국에서 조금 밀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고 있나요, 실제로도? 사실은 다른 부분보다 제일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게 반도체예요. 네. 그 다른 산업은 뭐 따라오기도 하고 넘어선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반도체가 잘 못 넘어가는데 이 기본적으로 반도체라는 거는 미국의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혁신을 하잖아요. 그 기술. 지금도 뭐 엔비디아나 이런 데서 자기네들은 매뉴팩처링은 못하지만 이제 팹리스로서 그런 것들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가 소재 부품이 있어야 되고 한국과 대만의 이제 메모리 분야는 한국, 비메모리 분야는 대만 이렇게 이제 생태계가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이걸 독립을 하려면 이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미국 걸 갖다가 써야 되는데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도 제조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원천 기술이나 원천 장비가 없으면 시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자체가 거기다가 우리도 그 문재인 정부 때 일본으로부터 뭐 포토 레지스트 뭐 이런 거 몇 가지 그 소위 반도체 소재 부품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또 그거를 대체해 개발한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생태계를 다 한 번에 장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또 지금 같은 경우는 14나노 이하는 뭐 장비도 못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 범용 반도체는 중국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 제가 중국 대졸자가 1,200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600만 명이 이공계입니다. 반이 이공계 전공자예요. 네. 그러면 똑똑한 친구들 정부가 전폭 지지하면서 그런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면 그러면 올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우리는 2나노, 1.7나노 여기까지 갔고 그 중국은 아직도 지금 7나노 이런 데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쫓아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계속적으로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기술력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는 안 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미국이랑 이런 얘기라도 하고 이러는 게 한국에 반도체가 있고 미국이 그렇게 아쉬워하는 조선업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수선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한 5개만 있어도 굉장히 큰 소리를 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이렇게 대표하고 선도할 수 있는 이런 확고한 기술력을 물론 이제 뭐 국가가 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민주 시장 경제 국가니까 이 기업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좀 그런 것들을
산업적으로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이 생태계를 초격차 기술력 생태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그게 대한민국 기업이 살 길이고 국가가 살 길이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 강준영 교수님과 함께 중국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 네, 이 사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얘기 들으면 이거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거 같고 그리고 또 뭐 국제 정세가 워낙 불안합니다. 뭐 미국의 이란 침공 지금 사실은 밖으로 크게 안 나오지만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도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대장급들이 막 갈피를 못 잡으니까 아래에서는 또 아래끼리 막 싸우거든요. 이 정말 자국 보호주의의 각자 도생 시대다.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흐름을 잡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미중도 우리가 뭐 디커플링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디리스킹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 분산 정도로.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좀 공부를 하시고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도 있고 또 여러분 개인 투자자 개인들로도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이런 그 어떤 경제 활동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조금 여유 있게 바라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요 이런 거 합니다. 강준영의 딥 차이나. 뭐 사실은 저는 이제 사실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조금 더 구조적이고 원천적인 문제를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안에 뭐 구체적으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지만 큰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채널이니까요. 많이 좀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준영의 딥 차이나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인터뷰가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